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 있어 크나큰 실패를 경험한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제 아내와 저의 목적지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였어요. 지금부터 그 더러운 배신의 일대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내와 저는 제가 33, 아내가 29이 되던 해 처음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찌뿌둥해서 헬스장에 갔던 게 화근이었어요. 그날 저는 상담을 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필라테스를 50회나 등록하고 말았죠. 필라테스 강사였던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린 듯한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저는 부단한 노력 끝에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청혼까지 성공했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TV에 나오는 육아 예능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죠. 여보, 쟤 진짜 너무 귀엽다. 3살밖에 안 됐는데 어쩜 저렇게 운동신경이 좋을까? 아빠가 운동선수라서 그런가 봐.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치? 그러게, 너무 귀엽다. 나중에 우리 아들도 당신 닮으면 착하고 똑똑하려나? 그치. 우리 수영이를 닮아야 팔다리가 쭉쭉 길 텐데. 제발, 엄마 닮게 해주세요. 아이가 너무 귀엽다며 감탄을 연발하는 아내의 고운 옆모습이 새삼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닮은 딸아이를 손에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행복한 나날을 상상했죠. 그런데 막상 저희 부부에게는 결혼한 지 4년 차가 다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때가 안 된 거겠지. 좀 더 여유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슬슬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성현아, 새아가한테 좋은 소식은 없니? 소식은 아직 없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수영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둘 다 젊고 건강한데 대체 왜 아이가 안 들어서는지 뭔. 엄마, 어련히 생길 때 되면 생기겠죠. 요새는 결혼하고 5년까지도 신혼이라고 하던데요. 4년이면 아직 한참이잖아요. 이참에 여행도 다니고 결혼 생활이나 좀 더 즐기려고요. 그래도 성현이 네가 조카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좋아하니? 네 새끼 낳으면 조카들보다 배로 예뻐.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든 잘 해봐라, 응? 어머니 말대로 저는 정말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아이를 보면 눈을 못 떼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특히 핏줄로 이어진 조카들에게는 유난히 정이 많이 가서 예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고 불안해진 저는 아내에게 난임센터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참 이상했습니다. 수영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4년 차잖아. 이번 주말에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집에서 20분 거리에 엄청 유명한 난임센터가 있대. 뭐? 난임병원? 싫어. 나 안 가. 어? 아유,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안 간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안 들어봐도 돼. 애 안 생긴다고 무슨 병원까지 가야 돼? 생길 때 되면 어련히 생기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4년 동안이나 안 생기는 거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싫어? 정말 싫어. 거기는 사방에 온통 아기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꼭 가야 돼? 수영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검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는 거야. 너 매번 생리 날짜마다 배 아파서 엄청 고생하잖아, 어? 아내가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무슨 버튼을 눌린 것처럼 신경질을 내더군요. 당황스럽고 섭섭했지만 아내를 설득해 결국 함께 난임센터에 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아내의 태도는 남달랐어요. 마지못해 따라온 듯한 표정에 팔짱을 끼고 주변을 잔뜩 경계하는 시기였죠.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는 환자들을 둘러보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대기번호가 벌써 200번이래.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와야 돼? 아, 여보, 조금만 목소리 낮추자. 여기 병원이잖아. 그렇게 아내를 어르고 달래 검사를 간신히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 검사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김성현 씨는 정자수며 운동성이며 완전히 정상 범주예요. 최수영 씨도 난소도 나이보다 훨씬 좋은 편이고요. 생식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혹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 줄이시고 술, 담배는 당분간 멀리 해보세요. 배란기에 맞춰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날짜를 지정해 드릴 테니까 부부가 함께 노력해보세요. 의사는 달력을 보면서 메모지에 3달치 날짜를 적어 건네더군요. 저는 메모지를 소중하게 받아들었지만 옆에 있는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아내의 손을 잡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아내는 힘없이 손을 뺐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아내를 보자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밀어붙였나 싶더라고요. 저는 잠깐 외출하는 척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딸기 케이크와 레드와인을 사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와, 맛있겠다. 언제 이런 걸 다 사왔어? 수영이가 좋아하니까 사왔지. 오늘은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좋은 시간 보내자. 와인 한두 잔이 들어가고 달달한 케이크도 몇 입 먹으니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기분 상했어? 오늘 계속 기분 안 좋아 보여. 무슨, 내가 맨날 화만 내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병원에서 뭔가 마음에 걸렸어? 아니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자기도 나 닮은 아들 있으면 좋겠다며. 그냥 우리가 무슨 젖붙이는 돼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날짜 맞춰야 한다는 게 솔직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그랬어. 미안. 순간 아내의 말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젖붙이는 돼지라뇨. 단어 선택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의 기분을 최대한 이해하려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미안해. 나도 당신 기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어.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둬보자. 부담 없이 흘러가듯이, 응? 아내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뭔가 불편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투에만 신경 썼지 그것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전조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동창들과 함께하는 부부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일상을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캠핑을 다니는 즐거운 자리였죠. 하지만 30 중반이 되자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는 온통 육아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모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기분이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누나네 조카들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명절에 아이들이 좋아할 선물을 사러
장난감 코너를 돌아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짜증을 내더군요. 여보, 이번 달에 당신 춥다고 벌벌 떨어서 보일러 엄청 틀었잖아. 가스비도 꽤 나올 텐데 조카들 장난감을 10만 원 넘게 사야 돼? 왜? 이거 내 용돈 모아서 사는 거야. 혜준이랑 제이 오랜만에 보잖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이렇게 조카들한테 유난 떠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애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줘? 돈이 썩어나? 그게 무슨 소리야. 조카들이잖아. 오랜만에 보는데 외삼촌이 이 정도도 못해줘? 아, 됐어. 피곤하니까 그만해. 당신은 소중한 조카들 줄 장이나 봐. 나는 운동이나 갔다 와야겠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심한 두통의 약을 찾았습니다. 현관에 있는 선반을 뒤지다가 허탕을 치고 아내가 종종 진통제를 꺼내 먹던 화장대 서랍을 열었죠. 그런데 낯선 약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약 포장지에는 작은 알약이 2알만 남아있더군요. 이게 무슨 약인가 싶어 상자를 뒤집은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아내의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경구 피임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생기지 못한 게 난임 때문이 아니라 아내가 의도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약상자를 내밀었어요. 화사한 하늘색 운동복 차림의 아내는 제 손을 보고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아, 당신 내 서랍장 뒤졌어? 왜 말도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고 그래? 수영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이 약 뭐야? 왜 이게 2알밖에 안 남은 건데? 뭐긴 뭐야. 경구 피임약이잖아.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이거 요새 먹은 거야? 대체 왜? 그래, 최근에도 먹었지. 아니, 사실 우리 결혼식 전날부터 계속 먹었어. 아,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사실 애 낳고 싶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계속 피임약을 먹었다고? 상의도 없이? 그래, 다시 말해줘? 애 낳기 싫다고. 내가 왜 힘들게 가꾼 몸 망쳐가면서 애를 낳아야 돼? 애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통제도 안 되고 인생 피곤해지는 거 딱 질색이야.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자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부부 모임에서 친구의 아이가 옷에 음료수를 흘렸을 때 아내의 얼굴에 잠시 스쳤던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난임센터에 가자는 말에 보였던 유난히 신경질적인 반응도 생각났죠. 제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던 건 아내의 그런 의사를 눈치 없이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럼 약을 먹기 전에, 아니, 처음에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난임센터 검사 결과 기다리면서 혹시 내 문제인가 고민했던 나는 매일 밤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서 재밌고 즐거웠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몰아가? 내가 무슨 당신 힘든 거 보면서 좋아하는 사이코패스야? 내가 처음부터 애 안 낳는다고 하면 당신이 나랑 결혼했겠어?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 보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애 생각이 점점 덜할 줄 알았다고. 정말 그 이유야? 그래서 몇 년 동안이나 나 몰래 피임약을 먹어왔다고? 그것도 애들 보면 너무 귀여워하는 척, 좋아하는 척 속이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속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럼 애들 보면서 아, 정말 시끄럽고 귀찮다. 다른 데 가자. 이렇게 말했어야 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결혼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나랑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은 한 번이라도 했냐? 당신 후회할 짓 하지 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왜? 또 나랑 싸웠다고 성북동 처갓댁 가려고 그러지? 근데 가서 장인어른께 뭐라고 하게. 난임병원까지 가놓고 당신이 피임약 몰래 먹어서 다퉜다고 네 입으로 말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러자고.
이참에 우리 어머니한테도 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겠네. 그건 아니지. 아니, 우리 둘 일인데 왜 어머님한테까지 얘기를 해? 됐어. 그만 얘기해. 아내의 눈을 보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같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문이 막히자 캐리어에 닥치는 대로 짐을 챙긴 아내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서로 연락 한 통 없이 시간이 흘렀고 주말 아침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서방, 수영이가 금요일부터 우리 집에 있네. 속이 얼마나 상했으면 친정까지 왔겠나. 자네가 와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소? 장모님은 좋게 말하면 직설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물색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뱉는 성향이 있었어요. 늘 누구 사위는 뭘 해줬다더라, 누구는 공무원인데 이번에 4급으로 승진했다더라며 비교를 하곤 했죠. 아무리 잘 해드리려 노력해도 평범한 물류회사를 다니는 저는 그저 변변치 못한 사위일 뿐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은 동네에서 철물점을 오래 운영하셨는데요. 그 시절 어르신들이 의례 그렇듯이 적당히 가부장적인 면모가 있는 분이었어요. 처가에 갈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작 이런 다툼으로 아내와 끝을 보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화를 충분하게 나누지 않았던 제 잘못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아내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조금 다투게 됐네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수영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 데리러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건 그렇고 애가 요즘 입맛이 없는지 통밥을 안 먹어. 자네 오는 길에 꽃등심이나 좀 넉넉하게 사오게. 그리고 딸기도 좀 사오면 좋겠는데 수영이가 그쪽 터미널 앞에 식품관 과일 좋아하는 거 알지? 아내의 요구가 아닌 게 분명했지만 저는 백화점에 들러 장을 보고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힐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장모님은 제가 들고 온 종이백을 낚아채며 불만스럽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이거 원 사람이 넷인데 꽃등심을 고작 이거 사왔어? 이렇게 배포가 작으니까 수영이가 답답해서 뿔이 나지 않나? 바로 드실 줄 알았으면 한 근 더 끊어올 걸 그랬네요. 대신 좋은 걸로다가 잘 골라왔어요. 그래, 김서방 왔나? 얼른 반찬 놓고 고기 구울 준비해야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저는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닌 머슴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주방을 오가며 상추도 씻고 부산스럽게 상을 폈어요. 처가에 올 때마다 고기를 굽거나 힘을 쓰는 자빌 담당은 언제나 저였거든요. 제가 주방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굽고 있는 동안 모두가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더군요. 이 집에서 저를 유일하게 챙겨주는 아내와도 냉전 중이니 이럴 수밖에요. 그렇게 고기를 다 굽고 나서야 집게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서야 장모님이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김서방, 수영이한테 왜 싸웠는지 대강 들었네. 우리 애가 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지 아나? 저는 굳이 장모님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어차피 장모님이 알아서 쏘아 붙이실 게 뻔했으니까요. 아, 왜 입 딱 붙이고 대답이 없어? 이게 다 자네가 월 1,000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면 다툴 일이 하등 없는 일이야.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만데.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건데? 앞날이 불안하니까 딱 잘라서 안 낳겠다고 한 거지. 장모님, 제가 지금 월 1,000씩은 못 벌지만 수영이가 돈 걱정하게 만든 적 없습니다.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도 우리 식구 먹고 살 만큼은 번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참 답답하네. 미래가 확실히 보장돼야 애를 낳을 거 아닌가. 지금 자네 월급으로는 당장 살 수는 있겠지. 근데 나중에 교육비나 집 문제는 어떡할 건데? 요즘 날고 기는 대기업 퇴직이 고작 40대라던데 회사에서 잘리면 그때도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뻐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 수입이 적어서 아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한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다기보단 수영이가 생각이 깊은 애라는 거지. 자네랑 결혼할 때부터 내가 걱정이 많았어. 애가 외모도 빠지는 데가 없고 몸매도 좋고 어디 가도 돋보이는 앤데. 엄마,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있어 봐라. 이참에 할 말 좀 하게. 내 매번 말하는 것처럼 자네보다야 훨씬 나은 사위 드릴 기대가 있던 것도 사실이야. 변호사, 의사, 회계사, 그럴싸한 직업 가진 남자들이 줄을 서서 데려가겠다고 했을 거라고. 막말로 자네가 인물이 연예인처럼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나. 예쁜 마누라 들였으면 금이야 오기야 모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집으로 오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일명 사자 들어간 전문직만큼 월 1,000만 원 넘게 턱턱 버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규모의 회사에 7년 넘게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수입으로 괜찮다 싶었는지 결혼하고 나서는 주말에만 강사 일을 쉬엄쉬엄 하고 있었거든요. 장모의 말을 듣고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위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 귀한 딸 데려가서 애 낳을 환경 조성을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어디 틀린 구석이 있냐는 말이야. 그럼 장모님, 처형댁은 어쩌죠? 뭐야? 여기서 갑자기 미영이네는 왜 끌어들여? 갑자기는요. 장모님께서 산후조리원비며 어린이집 보내라고 처형댁에는 몇백씩 턱턱 보내주셨잖아요. 저희랑 똑같이 형님 혼자 외버리고요. 그런데 지금 둘째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장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꿈에도 모를 것 아니에요. 제가 형님이랑도 막역한 사이니 장모님 말씀 그대로 전달드리면 될까요? 아이고, 수영이 아버지 이것 봐요. 남의 딸 데리고 가서 홀대한 것도 모자라서 장모한테 눈을 이렇게 부라리는데 당신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어? 됐어, 엄마. 뭐하러 저 인간이랑 입씨름을 해. 지 잘난 맛에 살아서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잖아. 당신 뭐라고? 나한테 지금 저 인간이라고 한 거야? 아내는 이미 저를 가족이 아니라 남처럼 대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판을 확실히 엎을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다 제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었네요. 생각해보니 빠듯한 살림에 제가 너무 준비도 없이 몰아붙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중하는 의미로 25일마다 넣어드렸던 용돈도 이번 달까지만 드릴게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용돈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냔 말이야. 말씀대로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위라서요. 매달 7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었는데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모셨거든요.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 그 돈으로 차라리 영어 학원이나 다녀서 승진에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연봉이 조금이라도 오르죠. 아니, 김서방. 돈 가지고 나 협박하는 거야? 흔쾌히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줬다 뺏는 게 세상 천지에 무슨 법이야? 이 도망난 옆인 내가 입 안 다물어. 저놈의 혀를 또 함부로 돌려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용돈까지 끊기게 생겼네. 자네 잠깐 찬물이라도 좀 마시고 진정 좀 해보게. 방금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야. 우리 사이에 돈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못 자르듯이 끊는 건 좀 심하지 않겠어?
저희 결혼한 지 이제 4년입니다. 4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대하시는데 저도 많이 참았어요. 용돈 이번 달까지만 보내드리는 거 물을 생각 없습니다. 수영이는 당분간 여기 있는 게 좋겠네요. 감정 좀 추스르면 집으로 보내주세요. 장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바보같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나를 붙잡지 않을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게 아내의 생각이며 대답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홀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로부터 온 전화였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제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침부터 왜 소리를 질러? 무슨 짓이라니? 모르는 척 하지 마. 우리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잖아. 엄마가 많이 화가 나셔서 달래느라 애먹었어. 나도 너무 황당해서 어제 한숨도 못 잤고. 그래? 그럼 장모님이 내 수입 가지고 뭐라 하는 건 괜찮고 나는 반박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태도가 글러먹었잖아.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화났고 나도 기분 나빴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장모님한테 가서 다시 사과라도 하라고? 됐어. 사과 받을 생각도 없고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당분간 집에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술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나흘이나 지났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 뚜껑을 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났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죠. 아내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평범한 바람이 그저 욕심이었나 싶어 너무 씁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째 되던 주말이었습니다.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물을 마시려는데 휴대폰이 짧게 울리더군요. 화면을 확인하니 단 한 줄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순간 손끝이며 발끝이 기분 나쁘게 저릿해졌어요. 눈앞에서 글자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속이 메스꺼워서 손으로 벽을 짚어야 했어요. 몇 초간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만하자니 뭘 그만해? 말 그대로야. 이쯤에서 이혼하고 갈라서자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먹이지도 않았고 화난 기색도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이 이렇게 쉬워? 수영아, 우리 지금처럼 떨어져서 시간 가지면서 천천히 노력해보자. 그러다가 둘 다 마음의 준비가 되고 생각 정리가 되면 차분하게 대화해보면 되잖아. 노력? 이게 노력해서 될 일이야?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애를 원하고 나는 절대 낳고 싶지 않아. 노력이고 자시고 간에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끝이 뻔하지 않아? 당신, 설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솔직히 말할까? 처음엔 그냥 당신이 나한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좋았어. 근데 매번 나 없이 못 살 것처럼 애정을 표현하는데 점점 답답해지더라. 그놈의 가족, 그놈의 애.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 왜 말을 안 했어? 처음부터 아이 낳기 싫다고 말했으면 나도 이런저런 시도를 안 했겠지. 왜 이 지경까지 일을 끌고 온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 아니, 나도 처음엔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절대 아니더라.
그럼 그냥 네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내 말은 그동안 나를 그렇게 속여가면서 피임약까지 몰래 먹을 필요가 있었냐는 거야.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애가 안 생기고 백이겠어? 당신 애가 짜고 계속 나 설득하려고 했잖아. 안 그러면 우리 결혼이 무슨 의미냐고. 부부로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적어도 나한테 터놓고 얘기했어야지. 같이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가족이잖아. 네 눈엔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놈이었어? 당신은 그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나한테는 선택조차 없었어. 그냥 견디는 거였어. 아내의 짧고 단호한 말에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 아내에게는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정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1개월의 조정 기간을 주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조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간을 통보받고 돌아온 날,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적막했습니다. 누군가가 떠났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 거죠. 밤마다 덩그러니 헝한 침대에 혼자 앉아서 밥을 우겨 넣는 식탁의 적막함, 무심코 두 사람 몫의 수저를 챙기려다 멈추는 순간들까지요. 그렇게 조용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집어든 작은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쇼핑백 안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시원한 겨울바람 같은 향이 코끝을 스쳤죠. 몇 달 전이었을까요?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서 시향했던 고급 남성 향수였습니다. 이거 향 진짜 좋다. 완전 내 취향인데? 내 남자한테 이런 향기 났으면 좋겠다. 그래? 아이, 그렇게 좋아? 그럼 이참에 하나 사서 뿌리고 다닐까? 근데 너무 비싸. 소모품인데 30만 원 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냥 나중에 사야겠다. 그날 아내가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옷장에 숨겨놓은 걸 보니 아마도 결혼기념일 선물로 몰래 준비해 두었던 거겠죠. 향이라는 건 어찌나 빠르게 기억을 끄집어내던지요. 상자를 손끝으로 매만지자 연애 시절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아내는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누구보다도 예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가 쥐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당신 울어? 여보, 나 이혼 못하겠어. 당신 없이 못 살겠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일단 들어와. 다른 집 사람들 다 깨겠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굴더니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떨어져 있어 보니까 너무 잘 알겠어. 나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리고 우리 준비해서 아이도 갖자, 어? 사람의 결심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가요? 아내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자 너무나도 애처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가 싫다고 진저리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아이를 원한다고요? 수영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진심이야? 진심이야. 당신 닮은 아이 낳으면 다시 날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기 위해 아이를 낳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무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를 꼭 끌어안고 받아주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한 달 만에 본 아내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다이어트 중이라며 샐러드만 고집했을 사람이 웬일인지 해물찜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웬일이야, 당신? 이렇게 맵고 짠 음식 싫어하잖아.
무슨 바람이 불었어? 아니야, 나 이제 맵고 짠 음식도 잘 먹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이젠 정말로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해보고 싶어.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아내는 주차하는 동안 먼저 들어가 주문을 해 놓겠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연애 시절을 떠올렸어요. 다른 부부도 다 싸우면서 사는 거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서로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스며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아내와 익숙하게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사장님, 해물찜 중짜 주시고요. 콩나물 많이 넣어주세요. 아, 미더덕이랑 새우 추가되죠? 그럼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다 해줘야지. 근데 오늘은 웬일로 혼자 왔어? 맨날 근사한 남자친구랑 같이 오더니. 여보, 아니 나 주차하고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아니다. 내가 실수했나 보네. 손님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헷갈린다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아주 맛있게 해줄 테니. 주인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엔 그 말이 깊숙이 박혀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아내를 바라보자 아내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군요. 아, 자기야. 설마 지금 오해하는 거 아니지? 진짜 웃긴다. 우리 헬스장 오후타임 트레이너 있잖아. 재훈쌤이랑 지영쌤이랑 셋이서 워낙 친하니까 아주머니가 남자친구라고 헷갈리신 거겠지. 휴대폰 화면에는 저도 몇 번 마주친 헬스장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편한 차림으로 음식 앞에 앉아서 부위를 그리고 있더군요. 아내가 자랑하던 해물찜은 분명 맛있었지만 이상하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옷장 속 향수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이틀이나 지났는데도 아내는 아직 그 향수를 제게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있던 향수 상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내가 산 향수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향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해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옷장에 우리 같이 봤던 향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다시 없어졌던데? 내 거야? 어? 그거? 당신 주려고 샀다가 아무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환불했어. 대신 상품권으로 주려고 했는데 성의 없어서 별로야? 근데 그걸 또 언제 봤대? 아내는 정말로 서랍에서 상품권을 꺼내 내밀더군요. 아내의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에 순간 멋쩍어졌어요. 무슨 이상한 의심을 했던 건지 스스로가 우스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그냥 정리하다가 봤어. 옷장에서 옷 꺼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그 일은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길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그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내와 다시 함께 하기로 결정한 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려 했습니다. 한번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노력하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평온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아내도 안 하던 안마를 해주는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곤 했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제 옆으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옆에 앉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쓸어내리면서 속삭이더군요. 여보, 이제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척 웃으며 아내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지더군요. 당신 지금 나 밀어낸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그래. 우리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직 감정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날 이후 아내는 여러 번 부부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밤이면 언제나 먼저 다가와서 은근히 졸라대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내의 손길을 피했어요. 사실 몸이 피곤한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올 때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노골적으로 피하자 아내는 짜증이 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당신 지금 장난해? 처음부터 아기 갖자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 이제 나도 마음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데? 나 지금 여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수영아. 그게 아니고. 됐어. 당신 마음 알겠으니까 나 잠깐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화가 난 아내에게 변명이라도 황급히 하려 했지만 도무지 이 찜찜한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아니라는 신호가 계속 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말끝을 흐리자 아내는 기분이 상해서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태도도 행동도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이상하게 급해 보였죠.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꿈의 시작은 항상 같은 장소였는데요. 어두운 카펫이 깔린 긴 복도에 천장에 걸린 커다란 샹들리에까지 익숙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하객 여러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사회자의 외침이 들리자 신랑과 신부가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버진 로드를 걷는 두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을 한 저와 아내였어요. 저는 꿈속에서 마치 남처럼 결혼식을 지켜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툭 건드려서 뒤를 돌아보면 전 항상 깜짝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아버지께서 제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성현아, 안 된다. 안 된다. 자상하기만 하셨던 아버지의 무섭도록 단호한 표정에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소매 자락을 붙들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아유,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뭐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의 대답을 채 듣지 못하고 꿈에서 번쩍 깨어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꿈을 꾼 날에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조용히 소파에 가서 잠을 청했죠. 당시에는 그냥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의 사이가 더 나아지면 꿈도 안 꾸고 편히 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강박적으로 아내와의 데이트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밥을 먹었던 식당이며 기념일에 갔었던 근사한 레스토랑을 하나씩 되짚으며 방문하고 있었죠. 옛날처럼 마주보고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어요. 와, 여기는 진짜 그대로다. 100일 때 왔었나? 오랜만이네.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었잖아.
그날 당신이 너무 예뻐서 손까지 덜덜 떨면서 먹었는데 몰랐지? 그렇게 아내가 좋아하던 와인을 주문하고 하나둘 옛날 추억을 꺼내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근데 아내는 대답을 하면서도 손에 쥔 휴대폰을 계속 힐끔거리고 있더라고요. 누구길래 계속 핸드폰만 봐. 음식 다 식겠다. 얼른 먹어. 아니, 내가 가르치는 회원님인데 자기가 못 온다고 수업 빼먹어 놓고 자꾸 환불해달라잖아. 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어. 그리고는 식당 밖으로 뛰듯이 달려나가 전화를 받더군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작게 한숨을 내쉬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전화길래 저러나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의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자주 울렸습니다. 같이 영화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문자에 전화에 메신저까지 사람 미치게 울리더군요. 보통이라면 밝게 전화를 받던 아내가 그 즈음에는 휴대폰을 내려다 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왜 안 받아?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급한 전화 아니야? 응, 그때 그 진상회원. 환불은 안 된다니까 대신 자기 개인 운동 피드백이라도 해달라네. 이렇게 나오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진짜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언제나처럼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몸을 돌려 등을 보인 채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자는 척을 했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는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겁이 나서 아내에게 묻지도 못하면서도 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 계속 상상하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 싫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안방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방 안으로 스며든 겨울밤의 냄새가 너무나도 낯설더군요. 눈을 질끈 감고 있었지만 착잡한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지? 자꾸 휴대폰 보면서 한숨만 쉬잖아. 나한테도 말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부잖아. 아니, 옆 건물에 필라테스 샵이 들어오는데 오픈 기념으로 할인을 엄청 해준대. 기구며 시설이며 다 비싼 걸로만 들였다는데 거기로 회원들 다 뺏길까봐 걱정되나 봐. 관장님이 강사들한테 커리큘럼 다시 짜라고 엄청 난리네. 그래? 그래도 주말이며 밤까지 전화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여보, 너무 힘들면 센터를 옮겨보는 건 어때? 아니면 잠깐 쉬어도 돼. 아니야, 일개 직원인데 하라면 그냥 해야지 어쩌겠어. 그건 그렇고 오늘 밤에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올 거지? 우리 오랜만에 상수의 피자집 가자. 당신 거기 진짜 좋아하잖아. 그래, 끝나면 전화해. 데리러 갈게.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데리러 가면서 옆 건물을 유심히 봤어요. 정말 필라테스 샵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외벽에 크게 걸린 오픈 할인 현수막을 보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며 지금 뭐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안심하는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괜한 의심으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한번 무너졌던 관계였으니까요. 가정을 지키고 싶기도 했고 아내를 믿기로 했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의심은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결심이 흔들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관장님 전화라며 안 받아도 돼?
주말까지 진짜 너무하네. 아니야, 스팸인가 봐. 번호가 어디 유출됐는지 여론조사 전화가 미친 듯이 오네. 오빠, 저거 봐. 진짜 웃기다. 그치? 그렇게 시간이 30분쯤 흘렀을까요? 아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여보, 나 저녁거리 장 좀 봐와야겠다. 새벽 배송 시킨다는 걸 깜빡했네.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거리 좀 사올게. 이 시간에? 아이, 당신 힘들잖아. 나 배도 별로 안 고파. 이따가 시켜 먹든가 하자. 아니야, 양파도 그렇고 똑 떨어져서 그래. 나 혼자 얼른 후루룩 다녀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살 때도 귀찮다며 같이 가자던 사람이 이 늦은 밤에 혼자 장을 보러 나가겠다는 게 영 이상했거든요. 현관문 너머로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조용히 배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문을 열고 1층으로 향했죠. 공동 현관을 지나 주위를 둘러보자 아내는 외투 앞섭을 여미며 빠른 걸음으로 단지를 가로질러 가고 있어서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뒤따라갔습니다. 아파트 옆 단지의 작은 놀이터,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린 정자 아래에 아내가 서 있더군요. 그때 저 멀리서 키가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순히 지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가 그 가능성을 단번에 지워버렸어요. 야, 박재훈, 너 미쳤어? 우리 완전히 끝났잖아.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수영아, 나도 답답해서 그래. 네가 센터도 말없이 그만두고 자꾸 내 연락을 피하잖아. 돌아버리기 직전인데 집이건 어디건 안 쫓아오게 생겼냐고. 익숙한 중저음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일하는 센터의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남자의 이름은 박재훈. 아내를 데리러 가면 항상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었죠. 등줄기에 소름을 돋게 만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건 아내의 까칠한 목소리였어요. 제발 목소리 낮춰서 조용히 좀 말해. 이 단지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대체 왜 온 거야? 아니 너 그렇게 도망치듯이 그만두고 바로였나? 내가 최근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 이대로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만뒀는데 그깟 얘기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야, 이 나쁜 자식아. 이혼하면 네가 다 책임진다고 살살 꼬시다가 갑자기 내뺀 게 누군데.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붙잡아도 마음이 식었다느니 여기까지라느니 손 긋다가 이제 와서 왜 또 이러냐고. 아이고, 우리 수영이 많이 억울했어요. 미안. 그땐 내가 이걸 몰라서 그랬지. 대체 뭘 몰랐다는 거야? 알아듣게 좀 얘기해. 아니, 네가 이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그냥 남편이랑 지겹다고 해서 적당히 만나준 건데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 뭐? 이 나쁜 새끼. 지금 고작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너 돌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돌았던 게 분명한 것 같아. 나 너랑 만날 때 진짜 머리에 총 맞았었나 봐. 결혼도 안 한 어린 여자들, 몸매 좋은 애들이 널렸는데 굳이 유부녀? 아니지. 이혼녀를 평생 책임져야 된다고? 그게 뭔 형벌이 아니면 뭐냐? 나처럼 그냥 가볍게 즐기는 줄 알았는데 덜컥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하더라고. 멀리서도 아내의 얼굴이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악마 같은 상간남은 그런 아내의 반응이 우습다는 듯 비웃더군요. 이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진짜 대박은 이거지. 너 임신했다며? 2달 좀 안 됐다고 하던데. 뭐? 무슨 개소리야. 누가 임신을 해? 내가? 네, 네가요. 산부인과에도 들락거리고 수업하다가 입덧 때문에 몇 번을 토했다던데
와, 너 진짜 무섭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그만둔 거구나. 누가 그래? 내가 임신했다는 증거 있어? 너 이거 지금 모욕죄야. 알아? 수영아, 네 회원이 내 회원이기도 한 거 몰라? 숨기고 싶었으면 끝까지 꽁꽁 숨겼어야지. 그리고 이건 소문이 너무 금방 나더라고. 근데 그 애 아빠, 나 맞지? 닥쳐. 애 아빠 내 남편이야. 개소리 하지 마. 야, 진짜 구라치지 마. 네 남편 새끼가 요새 계속 슬슬 빼서 최근에 잔 적도 없다고 징징거렸잖아. 근데 그럼 오늘이라도 급하게 자야 하지 않겠냐? 애는 점점 커가는데 무슨 8개월 만에 갑자기 나왔다고 우기게? 정 안 되겠으면 남자 유혹하는 페로몬 향수라도 뿌리고 남편한테 들이대보든가. 진짜 역겨운 소리만 한다. 잠시나마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좋아했던 내가 병신이지. 야, 박재훈. 네가 진짜 사람이야? 이 쓰레기 새끼야. 와, 이제 나한테 도덕적 잣대 들이대는 거야? 남편 속이고 다른 남자애를 떠넘기겠다는 년이? 와, 이거 현대폰 뻐꾸기 아니냐? 탕란이라고 하나? 내씨 받아서 애 먼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야. 네 남편도 진짜 불쌍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혈관 속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집착하듯 부부관계를 시도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뱃속의 아이를 제 아이로 둔갑시키려는 거였죠. 근데 말이야, 수영아. 나는 진짜 신경 안 쓰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해서 찾아온 거야. 미친 새끼.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에이, 임산부가 그렇게 입이 험해서 쓰나? 애가 다 듣는데. 아니, 그 애가 진짜 내 자식이면 나도 내 몫을 좀 챙겨야지 않나 싶어서. 현금으로 5천만 원 줘. 그럼 입 싹 닫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 안 할게. 야, 오천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이야? 너 미쳤어? 못 주겠으면 내가 직접 네 남편 회사 찾아가서 얘기할까? 남편한테 알려주는 김에 센터 회원들한테도 말하면 재밌겠다. 그치? 강사라는 년이 얼마나 더럽게 놀았는지,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만뒀는지 회원님들도 아셔야지. 아무리 그래도 5천은 안 돼. 내가 다시 연락할 테니까 다시 얘기해. 그 대신 한 번만 더 나랑 내 남편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둬? 간만에 웃기네. 누가 누굴 가만 안 둔대. 수영아, 정신 차려. 이제 와서 무슨 가족놀이야, 역겹게.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 임신하면 좀 멍청해지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간녀 놈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더군요. 그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일 벌일 땐 당당하더니 수습하려니까 겁부터 나나 보지? 여보, 당신이 어떻게... 그러나 변명을 들을 필요도 들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자에게서 풍겨나오는 익숙한 향기에 제 몸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아내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 비싸서 망설이던 그 시원한 향이 그 남자에게서 나고 있었어요. 저는 거침없이 상간남의 멱살을 틀어쥐고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습니다. 기습적인 주먹질에 상간남은 형편없이 휘청거렸어요. 이야, 형님, 성격 좋고 비리비리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치네요. 상간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더군요. 더러운 놈들아, 어떻게 붙어 먹으면서 애까지 가져? 최수영, 그렇게 네 몸이며 커리어 지키겠다고 피임약까지 꼬박꼬박 먹더니 나한테 이런 꼴 보여주려고 그랬나 보네. 기가 찬다. 여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어? 제 어깨에 아내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아내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아내는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얼굴이 처참해 보였지만 거짓말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었어요. 동정도 연민도 미련도 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라는 여자에게 정남이가 다 떨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넌 뭐야? 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동대문에서 옷 택갈이 하는 것처럼 애 아빠를 갈아 끼우려고 한 거야? 택갈이라니.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재수영,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큰 소리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아둥바둥 살았어. 남편으로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넌 네 눈짓 하나, 손짓 하나에 안절부절 못하니까 내가 만만했지? 애만 보면 실실대고 좋아하니까 마음 다시 돌리려면 애라도 가져야겠구나 싶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내가 안 나와봤으면 너는 어떻게든 나랑 잤을 거고 나는 내 애라고 믿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소중하게 길러서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대줬겠지. 어디서 그런 역겨운 발상이 나왔어? 여보, 제발.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쟤랑은 그냥 잠깐 만난 거야. 임신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다고. 여보, 한 번만 기회를 줘. 당신 아기 좋아하잖아. 그냥 이대로 낳아서 잘 키우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잘할게, 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아내의 온기가 이제는 더럽게만 느껴져서 거칠게 손을 뿌리쳤어요. 야, 넌 뭐 드라마 찍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네 부모 앞에서 낱낱이 밝힐 거야. 그리고 니들 더러운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했으니 질질 짤 시간에 소송 준비나 해. 그게 너랑 살았던 마지막 정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야.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단 한 채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곧장 처가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순간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가 불쾌한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장모의 말을 무시하고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장인은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았는지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꺼내 거실에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볼륨을 최대로 높이자 스피커에서 아내와 상간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박재훈, 너 미쳤어? 우리 완전히 끝났잖아.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너 임신했다며? 2달 좀 안 됐다고 하던데 내시 받아서 애 먼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야? 네 남편도 진짜 불쌍하다. 녹음 파일은 정말 깨끗한 음질로 녹음되어 있더군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이던 장인이며 장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이 아무리 들어도 우리 수영이 목소리가 맞는데, 아이 그러면... 장인이 중얼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세게 내던지더군요. 리모컨은 거실 테이블을 강하게 치며 튕겨나갔습니다. 재수영! 아이 정신 나간 년 어디 있어? 이게 다 사실이야? 아니야, 아니겠지. 우리 수영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거실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과 장모의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들으셨죠? 저 당신네 딸이랑은 더 이상 못 삽니다. 상간소송, 이혼소송 둘 다 대형 로펌에 제대로 맡겨서 둘 다 벌받게 할 거고요. 소송 비용이 꽤 들 테니 형님한테 받든가 하세요. 형님 집에 돈 많이 퍼주셨잖아요. 이제 효도 좀 받으셔야죠. 이혼? 소송? 수영이한테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막 결정할 일이야? 이런 건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불법 녹음 아니야? 수영이한테 직접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했으니까요. 잘 아시네요.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죠. 근데 당신들 따님께서 무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공공연하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공공장소에서 녹음하는 건 불법 아닌 거 아시죠? 김서방, 자네 진짜 제정신이야? 연락도 없이 처가에 쳐들어와서 어디다 대고 법 우는이야? 아니요. 아쉽게도 제 정신은 너무 멀쩡합니다. 사생활 침해죄로 벌 받아야 되면 저도 달게 받겠습니다. 근데 수영이는 법정에서 제 변호사랑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깊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성에 안 차는 사위 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서방,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김서방! 그렇게 저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박재홍과 아내, 두 사람 모두 제가 각각 걸었던 상간소송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아내는 소송장을 받던 날 제가 회사에 있던 시간에 집에 들어와 조용히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처가 식구들은 물론 아내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위자료가 꽤 나왔지만 두 년놈들이 어떻게 지지고 볶든 이제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장소에서 느껴지는 추억이라는 건 참 기묘한 것이더군요. 아내와의 신혼집에 홀로 앉아있다 보면 가끔은 쓸데없는 장면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꾸미던 트리, 생일에 몰래 준비했던 작은 이벤트, 여름날 빗속을 뛰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서 낄낄대던 순간들까지. 하지만 결국 제가 그토록 믿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건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상간남의 아이를 제 아이로 둔갑시키려던 배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감정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 저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 근처로 돌아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이삿짐을 싸다 문득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졌지만 표정은 더 단단해 보이더군요. 거울에 비치는 저를 마주하니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가정을 꾸린다는 건 서로를 믿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함께 뛸 사람을 잘못 골랐던 겁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실감하며 저는 아내와의 추억까지 남김없이 버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 젊고 제 인생이라는 길에 필요한 건 2인 삼각이 아닌 혼자 하는 달리기니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